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좋은 말의 교육과 훈련의 시급함. 1999년 봄 덴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비극적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준 사건이기도 했다. 이 일은 교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태였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사건보다도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으며 철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중상류층의 공립학교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부류의 학생은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문화의 주류에서 소외된다면 동급생들의 냉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소위 왕따 문화 말이다. 이러한 문화 속의 언어폭력은 더욱 심해져 갔고 그 결과는 참사이자 국가적인 악몽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그 비극이 벌어진 후에야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모욕적인 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동급생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심한 상처를 받고 있다.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주도한 학생들 중 한 명인 에릭 해리스는 자살을 하면서 노트 한 권을 남겼는데 그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난 내가 죽이려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당신의 아이들은 날 조롱했고 날 받아주지 않았고 날 무시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썼다. 그 사건을 계획한 또 다른 한 학생은 에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앤 정말 소외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외로운 애였죠. 동급생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는 이들에게 치명적 무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로 대응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짐작했겠지만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역시 심각한 상태다. 아이들은 욕이 아니면 거의 말을 못한다. 무시하는 말, 잘못된 성적인 욕설, 폭력적인 말들은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을 절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많은 사건들의 동기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언어 교육이 참 시급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곳에서는 좋은 말을 사용하게 한다. 비방 금지, 여기서는 칭찬의 말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담배 금연 공간을 설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공간을 설치해서 그곳에서는 사람을 칭찬함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장소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말은 금지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실에서는 서로를 칭찬하는 말만 합니다. 뭐 이런 거.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내 교실 정면 큰 액자 속에 담긴 말이다. 누구든지 교실에 들어오는 사람 가장 먼저 이 글을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겐 편안하고 환영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학교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쉽게 오가는 협박, 위협, 욕, 놀림 등의 험한 말들은 더 이상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런 말들은 구타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같은 반 아이들의 협박과 비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 머무는 아이들이 16만 명 이상이다. 전체 학생들 중 3분의 2 이상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험담의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중 3분의 1가량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197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심각한 폭행 사건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언어적인 협박과 비난이었다. 이 말은 어디나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담배 안 피는 곳, 곧 근면 지역을 써놓은 것 이상으로 이런 문구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 가정, 교회, 직장 등 내가 머무는 곳에 써붙여보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실천해보기. 나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어휘 목록을 만들 건데 좀 도와주겠니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자 이제는 기분을 나빠지게 만드는 어휘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부탁했다. 학생들은 곧 2가지 목록에 넣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때 나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죠. 안 그런가요? 라고 학생들은 대부분 네라고 동의한다.
그러면 나는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신에 대해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자신에 대해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적은 일은 반 친구들에게 대한 긍정적인 말을 쓰는 활동 다음에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이 목록은 학생들이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모든 학생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동급생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된다. 첫째, 말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말은 항상 서로를 윈윈하도록 만든다. 셋째,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학생들에게 2장의 종이를 주고 한 장에는 누군가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례, 다른 한 장에는 칭찬이나 친절한 말을 들은 사례. 학생들은 자신들이 적은 종이에 이름을 적어 2개의 상자에 각각 넣는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상자에서 한 장씩 적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한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들이 자신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토론하게 한다. 우리도 실험해보자. 기분을 좋게 하는 어휘 목록을 적어보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어휘 목록을 적어보자. 자녀나 가족 동료들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자, 대체 단어를 찾아라. 언어 편집을 하라. 매들린 터더는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녀의 학생들 중 대다수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었다. 여기서 위기란 오래전부터 욕, 험담, 불평등의 나쁜 언어 습관이 입에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 매들리는 처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대체 언어를 바꿔 말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뭔가 흥분해 생각할 것 없이 아이 젠장 그러면 매들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 대체 단어를 듣고 싶군요 라고 말한다. 그런 거 학생은 아이 된장과 같은 단어를 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공격적인 말을 했던 장보진이나 그 말을 들은 학생들 그리고 매들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언어 편집이 중요하다. 잘못된 말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좋은 말을 넣어서 문장들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말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말은 운명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힘 또한 지니고 있다. 신중하라. 그러면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인생은 바로 그것으로 좌우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운동을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 해보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끝나고 가시면은 이제 뭐 하실 거죠? 이거 학원 가서요. 항상 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해놓고도 아차 이렇게 잘 깨달아지고 가서 이제 어떤 무브먼트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예? 예, 그러면 가정에서 이걸 좀 해보고, 해보고 와서 다음에 모일 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고운말 쓰기 운동. 고운말 쓰기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말이나 고운말의 위력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혁명적인 도발점이 되었다. 고운말 쓰기 운동은 험담, 협박, 조롱, 비난을 배제하는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운동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청소년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고운말 쓰기 운동은 로스앤젤레스에서 100명 이상 교사들이 학습된 LA 최고의 프로그램이며 1만 8천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말이 심리와 관계,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실험한 후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불평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훈련해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불평을 하며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건 우리가 불평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불평은 끊이질 않는다. 과제해보기. 24시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지내는 것. 그 과제를 완벽하게 해낸 사람은 8만 명 중 총 5명 뿐이다. 2명은 고등학생이었고 2명은 중학생이었고 1명은 어른이었다. 1만 6천 명 중 1명꼴로 그 과제를 성공한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은 그 과제를 해보는 것조차 거절했다. 어떻게 불평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 10분 동안 난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내가 그렇게 많이 불평을 하는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하는군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불평을 해왔어요. 이제 그렇게 시시콜콜한 일들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불평은 단지 습관이에요.
나는 이제 수많은 불평을 늘어놓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어요. 본 과정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도 해보자. 그리고 불평불만 말하지 않는 기간 정해서 실천하기. 운동을 펼쳐 가보자. 네. 한 주간 동안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기.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 살아있는 동안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친구들에게 죽을 때까지 애정이 담긴 말을 아끼지 마라. 아껴서 친구들의 비석에 적지 말고 차라리 지금 들려줘라. 네, 나는 한 추도식에 참석한 일이 있어. 추도식 인근 동네의 큰 교회에서 거행되는데 많은 추도객들이 참석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앞쪽 자리에 앉았다. 추도식은 의외의 방식으로 시작됐다. 옆문에서 목사가 나와 무선 마이크를 들더니 중앙복도로 곧장 내려왔다. 슬퍼 보여야 할 때인데도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삶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리고는 고인이 된 밥은 노안으로 별세했으며 훌륭한 가장이자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은 성공을 이루었고 직원들에게도 잘해줬죠. 친구도 많았으며라며 오늘을 축하하는 많은 이유를 계속 이야기했다. 덕분에 추도식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추도식은 금방 끝났고 그는 곧 다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밥에 대한 추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러자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번쩍 손을 치켜들었다. 목사는 재빨리 다가와 마이크를 넘겼다. 그는 밥에게 근사한 찬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곧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학생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많은 성인들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 그렇다. 나는 곧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것 같다. 바로 밥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 밥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스스로 대답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곧 한 가지 인용문을 떠올렸다. 살아있는 이에게 전하는 장미 한 송이는 죽은 이에게 바치는 커다란 화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잠시 음미해보라. 살아있는 친구에게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친구의 추도식을 커다란 화환을 선물할 것인가? 어느 쪽이 받는 이에게 더 긴 기쁨을 선사할까? 어느 쪽이 주는 사람에게 더 긴 기쁨이 될 것인가? 저 인용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살아있는 이에게 전하는 다정한 말 한마디는 추도식에 전하는 장황한 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네, 나중에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가서 추도식 하면서 송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정말로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네, 막 이제 지금 네. 제가 더 오래 살 건데 나이가 젊어요. 아, 그렇습니까? 만들 수도 없어요. 나뭐 빨리 가라를 말이는. 자,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말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다. 현대는 과거보다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훨씬 다양하다. 직접 대면해서 전하는 말. 대부분의 언어 전달은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되고 서로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나 또 글로 써서 대화를 나누면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글을 통해서 전하는 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나 혹은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이다. 사실 성경 전체는 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편지를 쓸 필요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든지 상대방에게든지 글로 쓰는 편지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사실 지난날에는 언어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편지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문자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편한 감은 있지만 뭔가 성의가 없고 일률적이고 때로는 쓰레기 같은 기분이 든다. 할로반은 이 부분에서 직접 쓰는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워준다. 디지털이 좋지만 어떤 경우는 다시금 아날로그로 돌아갈 때가 있다. 때로는 할로반이 충고하는 대로 직접 정성스럽게 쓰는 편지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자.
특히 편지 쓸 때는 사도 바울의 편지 쓰는 방법들을 공부해보자. 참고로 그의 편지 쓰는 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생각해보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다. 그런데 그는 책망은 마지막 장인 3장에서 하고 1장, 2장은 멋진 이야기들을 다룬다. 1장은 먼저 은혜와 평안을 기원한다. 다음엔 그들로 인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그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잘하는 점들을 찾아서 설명한다. 다음에는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의미와 장래의 영광을 설명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 그것을 제거해 준다.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죠. 그 후에야 3장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당부한다. 얼마나 기분 좋고 감동적인 언어법인가.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들어주고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자, 편지를 써서 접어 봉투에 넣고 우편으로 붙이는 데는 3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 길의 힘은 놀랍다. 글은 말보다 속도는 더 느리지만 그것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사업, 의사소통 그리고 대인관계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손으로 쓰는 글을 활용을 한다. 열렬히 권장한다. 직접 쓴 글의 힘에 대해 많은 권위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장 작은 손길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손길 중에서도 작지만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가 가장 큰 힘을 지닌다. 직접 쓴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이메일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개선해 준다. 난 이메일을 좋아하지만 중요한 일을 기묘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면 직접 편지를 쓴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그에 대해 생각했음을 보여주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직접 누군가가 직접 시간을 들여 쓴 편지를 내게 보였다면 그에게 호감이 가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적절한 상황에 손으로 정성스레 쓴 편지는 예술 작품이다.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은 내게 중요한 존재고 당신을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 담겨 있죠.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효율적인 메모의 필수 요소 4가지. 프레드 바우어는 몇 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메모의 힘이라는 흥미진진한 글을 썼다. 그는 효율적인 메모의 필요 요소 4가지를 이렇게 말한다. 진심, 자신의 배가 쓸데없는 연기로 가득 차길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짧게 3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없다면 당신 아마도 긴장한 상태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동료에게 좋은 연설을 쓰라고 말하기보다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듣는 것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준다. 즉시 메모에 오랫동안 지식들의 신선함과 열의를 더해준다. 자, 친필 메모가 보물이 되는 순간. 하루반 내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는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성적이 나쁘거나 수업 태도가 나쁘다거나 행동이 불량스러울 때마다 해당 학생의 가정으로 경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학생들은 그 통지서를 불량학생 통지서라고 불렀다. 학교에서 집으로 뭔가를 보냈다는 건 당연히 내가 불량학생이라는 것이라는 통지서겠죠라며 그들은 항상 불평했다. 나는 학교가 왜 불량학생 통지서를 보내면서 선행학생 통지서는 발행하지 않을까를 궁금했다. 나는 그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다. 학교 직원에게 부탁해 능숙한 솜씨로 마치 학교에서 발행하는 문서처럼 선행학생 통지서를 만들었다. 나는 수십 명의 학생들의 집으로 이걸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다. 이는 무척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이 통지서로 인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윈윈의 승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당시 이 작은 통지서가 몰고 올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1차로 통지서 몇 장을 발송한 며칠 후 나는 한 남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흐느꼈고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오, 어반 선생님. 이 통지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커티스가 그 학교에 다닌 4년 동안 경고 통지서는 숱하게 받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대한 좋은 말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의 장점을 봐준 것이니까 이 통지서는 소중히 간직할게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어머니와 그 아들 생각에는 그러했다. 커티스는 다음날 교무실로 날 찾아와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반응으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다. 모두가 한결같은 반응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내게 전화를 걸거나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크게 고마워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 간단한 통지서를 깊이 간직했고 어떤 이들은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했다. 참 좋은 이야기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앞으로 이런 통지서들을 좀 부모에게 보내거나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도 자꾸 학교적 개념으로 이제 자꾸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것도. 네. 그래서
교육 통지서도 보내고 부모의 협력도 구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칭찬 한마디라면 2달만 살고 생을 마감해도 좋다. 냉담하고 둔감한 세상에서 마음이 담긴 메모는 온전과 확신의 셈이다. 우리는 모두 이따금씩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며 칭찬 몇 줄이 하루를 심지어는 일생을 바꿀 수 있다. 손으로 쓴 메모는 전등빛이 아니라 촛불로 밝힌 만찬, 주문한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든 선물, 드라이브가 아니라 산책과 같은 존재다. 손으로 쓴 메모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풍요롭게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은 여전히 매일의 통신수단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펜을 집어드는 것도 예의 바르고 세련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양 있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자, 아들을 살린 엄마의 편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했다. 전학 갈 때 담임선생이 한마디, 넌 송부레 같은 거 필요 없지. 전학을 가서도 왕따는 계속되었다. 중학교 올라가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와 같은 애들이었다. 계속 괴롭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철저히 무시당했다. 쉬는 시간에 자는 척하고 급식 때는 아무도 말 한마디 거르지 않았다. 혼자 벽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없다. 달리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다. 남들의 10배는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고도 겨우 20등밖에 하지 못했다. 고등학생 시절 평소에는 술 같은 건 마시지 않고 그토록 자상했던 어머니가 웬일인지 취해 있었다. 나를 끌어안고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너를 낳아서 미안해. 그 어떤 말보다도 괴로웠다. 아버지가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회사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 장례식에 온 여러 동료, 부하, 상사는 사람 웃고 떠들었다. 그들에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일 테니까. 눈물은 나지 않았다. 화도 나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있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운송회사의 사무직이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와 같은 업종. 입사한 지 3달 만에 상사의 평가는 쓸모없는 사원이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헐뜯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니까. 입사한 지 3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내게 유일하게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 들어온 신입 여사원이었다. 안녕하세요 하는 그녀의 말 한마디와 미소가 나를 위로해줬다. 이미 사람을 좋아하기를 포기했던 나였지만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 후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내가 생각해도 용기가 가상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물론 갈게요. 좋은 데 데려가 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고백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몇 번이고 연습해서. 그런데도 입에서 겨우 나온 한마디. 좋아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한심할 만큼 횡설수설했다. 죄송해요. 지금 누군가를 사귈 처지가 못 돼야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슬펐지만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거절해 준 게 고마운지 모른다. 몇 달 후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다. 3년이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 일에 목숨을 걸자. 아버지처럼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 회사에서만큼 내가 꼭 필요하니까. 할 일은 얼마든지 있잖아. 자네 일이 안 맞지? 자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계속해봤자 자네만 힘들어. 아직 젊은데 직장을 옮겨보는 게 어떤가. 어느 날 상사가 말했다. 머리는 좋지 않지만 상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사표를 낸 나에게 상사는 기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수고 많았어. 그날 밤늦게까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나를 늘 그렇듯이 수고했어 하고 맞아주셨다. 변함없는 미소였다. 직업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없었다.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다. 자상한 목소리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니 입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늘은 이미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필요한 물건을 갖고 와달라고 했다. 다음날 의료 보험증이며 갈아입을 옷을 챙겨 병원에 갔다. 의사가 암이라고 했다. 위암 말기였다고 한다.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한다. 늘 자상한 어머니 차마 말할 수 없어서 혼자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영정에 고했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였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자상한 목소리로 어때? 일자리는 찾을 것 같다라고 물었다.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내 손만 계속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얼마 안 되는 친척이 오래간만에 모였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까운 사람, 상투적인 말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담담히 상주 역할을 했다. 청소를 하다가 노트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병실 베개 밑에서 나온 일기. 입원한 지 한 달쯤부터 돌아가시기 2, 3주 전까지 쓴. 아무개야, 전부터 내게 사과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 네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잘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학교에 찾아갈까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갈 수가 없었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넌 항상 오늘도 즐거웠어야 하고 말했기 때문에. 널 낳기 정말 잘했어. 엄마는 행복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행복해지면 좋겠구나. 너라면 행복해질 수 있단다. 부탁이야. 그렇게 해주겠니? 엉엉 울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넘쳐나는 것일까? 이제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마음을 다 잡았다. 앞으로는 행복해지자고. 어떻죠? 네. 자, 남겨놓은 글이 이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이제 뭐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남은 글이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려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행복해지게 살자. 예, 너라면 행복해질 수 있단다. 부탁이야. 그렇게 해주겠니?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글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도 다 유언서도 쓰고 이제 이런 거 다 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그걸 보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감동적인 글을 남기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이거. 네. 앞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굿 무빙 이제 영원성을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잘 해서 유언서도 쓰고 또 이제 영상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명의 기기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 스마트폰, 카톡. 그래서 때로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대면해서 엄마가 자녀에 나도 너하고 말하고 싶단 말이야. 넌 도대체 왜 엄마하고 말을 안 했니? 이런 거보다는 카톡을 통해서 때로는 엄마도 너에게 너와 조용히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시간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활용을 해야죠. 자, 또 말 없이 전달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꼭 나타내는 말로만 표현되고 전달되는 게 아니다. 때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기만 해도 마음이 전달되고 소통이 된다. 사랑의 언어 5가지는 이 부분을 잘 보여준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있어주고 필요한 일을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스킨십 표현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8번째, 정보 습득의 중요성. 모든 분야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인터넷, TV, 기타 사람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흡수되는 정보들을 잘 분별해서 습득해야 한다. 특히 아침 첫 시간에 어떤 정보를 담는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아침 말씀 묵상 등은 중요하며 좋은 책이나 기타 좋은 명언들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끼리의 대화 역시 마침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네, 마침 대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그런 참고 자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좋은 언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제 정말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좀 정해가지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장소다. 여기서는 금연 장소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격려의 말을 하는 곳이다. 이런 거예요. 또 긍정적인 말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긍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이제 만들어서 활용해보는 이런 거. 대체 단어, 언어를 대체시켜보는 그런 훈련.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쓸 때 너 그런 말 쓰지 마. 이거보다는 그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대체 훈련. 그 다음에 고운말 쓰기 운동. 불평 안 해보는 주간 설정해서 안 해보도록 해본다든지 한 달에 한 주간은 뭐 그렇게 해본다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예, 좋은 말을 해주려고 추도식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추도식 때는 다 좋은 말만 해요. 뭐 진짜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장례식 때 가가지고 혹시 추도사 이런 거 들어보면 막 진짜일까 할 정도로.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당신 그거 확인해 봤어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말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걸. 네.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하는 말. 근데 직접 대면하면
감정이라는 게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할지 몰라서 좀 다투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글을 전해서 글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도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우리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데 좀 감동적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쓰면 일단 나한테 한번 보내줘봐라. 내가 보고 좀 더 멋지게 다듬어 줘 볼 테니까 우리 전략을 짜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자꾸 비판만 하는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그 주간에 또 하필이면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편지를 보낼 게 무산돼 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에 이제 5학년짜리 그 멘토할 때는 아이한테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디 누구하고 갈등한 사람 없냐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엄마예요. 그럼 엄마하고의 갈등을 그럼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니?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편지 써놔도 볼 틈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볼 수 있는 책상에다 가장 가까운 데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서 이제 쓴 다음에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봐. 목사님 보고 이왕이면 좀 멋지게 이렇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게. 근데 글을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 글을 읽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예요. 정보. 좋은 언어는 결국 좋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정보가 내 안에 잔뜩 들어있으면은 이게 결국 좋은 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0페이지 여기서 외치기. 네.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부터 내일 공부 마치고 갈 때까지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만 하자.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원래 그렇게 합니까? 네. 그럼 불평하는 분들이 있으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불평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은근히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근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쓴소리, 잘 말하고 잘 듣기. 쓴소리를 지혜롭게 말하고 잘 듣는 거죠. 쓴소리의 필요성.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많다. 그런데 잘못하는 건 스스로 보기가 쉽지 않다. 마치 자기 이빨에 낀 고춧가루, 자기 눈썹에 낀 눈곱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때로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마치 약이 쓰지만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 것만 먹으려 하고 쓴 것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래 우리의 삶에는 칭찬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항상 칭찬을 좋아하지만 쓴소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칭찬만이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남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쓴소리를 듣고 말하는 방법, 기술이 중요하다. 네,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쓴소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쓴소리를 들으면 공감이 되고 진심으로 자기를 좀 내가 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강한 쓴소리도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기술이다. 예,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쓴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라. 성공적인 인생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훈계다. 훈계는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일깨워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계를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 위험선을 지나게 되고 몰락하게 된다. 그들이 만일 조금만 훈계의 귀를 기울였다면 몰락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변화와 성공을 가져온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만 받다 보면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주님은 잘못된 칭찬을 그래서 경계하신 것이죠. 자, 성경이 보여주는 훈계의 중요성. 자, 훈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곳에서 훈계를 존귀하게 대하면 그의 생명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 다음의 말씀들을 주목해보자.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하라는 말에 공감이 많이 갑니까? 훈계를 하라는 말에 공감이 많이 갑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만 하라 그러면 그러면 호로자식 되지. 그럼 버르장머리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훈계가 나와야 그럼 그렇지. 사람은 훈계를 해야 돼. 말을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해야지.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적 개념 자체가 바로 위에서 밑에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이 이게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칭찬과 잘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많아야 돼요. 이게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훈계를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옛날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기분 나빠도 밖에 나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지금은.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제는 어쩌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 자, 훈계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성실히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런 성품 훈련을 기초로 하여 실력을 쌓아나갔고 훗날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남들이 너를 거만하다고 여길 것 같아 대화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든. 친구의 조언을 들은 프랭클린은 그 말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만의 13가지 성품 훈련 덕목을 정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이 바로 그 덕목들이다. 프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매일 실천했다. 특히 마지막 덕목인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고 한다. 그가 78세에 쓴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토록 오르고자 했던 완벽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다. 아니 훨씬 못 미치고 말았다. 하지만 노력 덕분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프랭클린은 이런 노력을 통해 오늘날까지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로 존경받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앙뚜앙느라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대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르노라는 한 중년의 신사는 매일 그에게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거린의 몸이 건강한 것을 보고 하루는 통렬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린이었어. 그러나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했어. 리어커를 끌고 마을을 다니며 헌책과 종이를 모아 제지소에 팔았어. 지금은 그 돈으로 제지공장을 세워 사장이 됐다. 그 이후 거리에서 앙뚜앙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르노 씨가 파리 한 서점에 들렸더니 서점 주인이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파리의 거린입니다.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됐죠.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자. 쓰디쓴 훈계를 존귀한 보물로 여겨보자.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 훈계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훈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거절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다. 가인은 동생에 대해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훈계를 하셨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도 저주를 받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방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2번씩이나 거절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기분 나쁘게 듣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함으로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 훈계를 잘 받기 위한 훈련 방법과 훈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 자, 훈계를 잘 듣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억해야죠. 훈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훈계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잘 받기 위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훈계를 들을 때 훈계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보물이다를 외치고 기분이 나쁘지만 잠자코 듣고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들으라.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속으로 훈계는 좋은 거야를 외쳐라. 지적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한 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자신에 대한 리모델링의 기회로 삼아라. 마음에 상처로 두지 마라. 감사하다고 표현하라. 그리고 존귀함의 도구로 변화시켜서 사용해보라. 기분 나쁘게 들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문화교실을 통해서 훈계 잘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나누는 거 필요하죠. 자, 2번째 훈계를 잘하는 방법. 한편 훈계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훈계한다. 어리석은 훈계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훈계를 듣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라. 훈계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행동을 바르게 한다. 먼저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는 엉터리로 살면서 훈계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바울 사도의 훈계 방법.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모범적 지도자다. 그도 역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골로새,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교회에 대해 듣기 싫은 훈계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훈계를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감동을 받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자신이 모범적으로 살았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썼다.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을 것을 당당하게 말했다. 그 다음에 그는 훈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했다. 이런 스타일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의 편지 전반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장점인 믿음의 수고, 사랑의 인내, 소망의 믿음을 칭찬했고 고린도 교회는 먼저 그들의 장점인 진리의 확신, 은사의 풍성함, 재림의 소망 등을 칭찬하고 격려한 후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 인간관계학이나 대화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로 교육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려면 먼저 5회 이상 칭찬한 이후에 지적하라고 한다. 자, 2번째 지혜로운 꾸짖음.
자, 황희정승에게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조용한 목소리를 훈계를 했죠. 그런데도 아들은 주색에 빠져 학문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어느 날 밤 황희정승은 아들이 술에 취하여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친히 문 밖으로 나가 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이된 일이옵니까? 의관 속대를 하시고 저를 맞아주시다니요. 이때 황희정승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으매 이를 맡는 주인이 인사를 정중히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 이르겠느냐. 이후 황희정승의 아들은 크게 뉘우치고 행실을 곧 장문에 정짐했음을 물론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타이르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이 박힐 정도로 한번 호되게 훈계를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듣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어리석은 짓만 하지만 사랑으로 온전히 훈계를 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의 매도 필요합니다. 담배 핀 아들을 지혜롭게 훈계한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선생님은 그 사실을 그 아이 아빠에게 알렸다. 아들은 아빠가 알게 됐다고 생각하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집으로 갔다. 아들은 아빠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그를 대한 아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이야기했다. 아빠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아들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아들도 담배를 끊지 않겠니? 아들은 아빠에게 안겨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에 매를 들었으면 얘가 어땠을까요? 네, 아빠도 피우면서. 그리고 이제 몰래 하려고 하겠죠. 몰래. 자, 반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 헌금함이 털린 일이 있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CCTV를 유심히 관찰해 범인을 잡았는데 청소년이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부모에게 알리고 오시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자마자 그 아들의 뺨따기를 때리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 그 아이는 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앞의 부분과 훈계하는 방향이 정반대다.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거룩성이라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사랑과 감동적인 훈계를 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양심이 꿈틀댄다. 그러나 잘못된 훈계를 하면 역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훈계를 해야 한다면 감동적인 훈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잔소리의 의미, 우리의 삶 속에 아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잔소리일 것이다. 잔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쓸데없는 잘못된 잔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잔소리가 있다. 올바른 잔소리는 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잔소리는 해서는 안 되지만 올바른 잔소리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좋은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좋은 방법. 자, 원래 잔소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듣기 좋게 하면 되잖아요. 듣기 좋게. 근데 꼭 듣기 싫게 한단 말이죠. 이왕이면 옳은 소리를 듣기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옳은 말을 감동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 물론 잘못된 잔소리는 더욱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잔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만든 것도 역시 결혼이다. 그가 암살당한 건 차라리 그의 결혼 생활에 비하면 비극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한다. 링컨의 부인 또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잔소리꾼이었다. 그녀는 사반세기 동안 링컨을 심한 공경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날마다 남편에게 불평불만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링컨은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위인이다. 인디언처럼 구분 등의 걸음걸이도 보기 흉했고 귀의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얼굴 생김새도 성에 차지 않았다. 링컨과 그의 부부는 모든 점에 대조적이었다. 성장 과정, 기질, 취미, 사고방식 등 뭐 하나 공통된 것이 없었다. 링컨 연구의 권위자인 상원원 알버트 제이 비바리치는 다음과 최고했다. 링컨 부인의 아우성 소리는 길 건너까지 들렸고 끊임없이 근처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종종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링컨 내외는 신혼이 조금 지나서부터 친지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그 집의 주인은 미망인으로 의사인 남편과 사별한 후 하숙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링컨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화를 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녀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다른 하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시던 뜨거운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확 끼얹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수건으로 젖은 그 얼굴과 양복을 닦아줬다. 그래도 링컨은 아무 말 없이 치욕을 참았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질투심이 강한 여자였던 링컨의 부인은 병적인 질투심으로 인해 결국엔 발광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링컨은 부인의 심한 잔소리 때문에 불행해진 결혼 생활을 내심 후회했고 될 수 있는 한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잔소리는 링컨으로 하여금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그녀에 대한 애정을 사그라지게 했고 평생 동안 그녀를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잔소리로 스스로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고 있다. 자, 파트너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협심증을 4배나 높입니다. 가족 부담감 클수록 가슴 통증, 동맥경화. 배우자나 연인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는 사람은 협심증 위험이 최대 4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진은 덴마크의 40대와 50대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2000년부터 6년간 진행됐고 모두들 원래는 심장 관련 질환이 없었다. 조사 결과 전체의 9%에게서 협심증이 발견됐다. 남녀의 협심증 발생률은 비슷했고 나이가 많은 50대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더구나 배우자의 요구사항이 섞인 잔소리를 많이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이 최대 4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족을 보살펴 하는 역할의 부담이 클수록 또 가족이나 배우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도 덩달아 커져 가슴 통증이나 동맥경화 등 협심증 위험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전염병과 공공보건저널에 소개되었고 미국 과학 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리트,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이 사안을 보도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잔소리를 열심히 해대면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자, 잔소리는 정말 간통보다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까?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는 이 잔소리가 부부 이혼 사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는 아내가 남편의 지나친 잔소리로 퇴행성 뇌질환을 앓게 됐다며 이혼한 사례도 있다.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인 지나 바인더는 미국 허빙턴 포스트에 잔소리가 정말 간통보다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30일 게재했다. 다음은 잔소리가 결혼 생활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첫째, 잔소리는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난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운전 중인 남편에게 아내가 시시콜콜 간섭한다고 생각해보자. 너무 속도가 빠르다, 어지럽다, 기름은 충분하냐, 자동차 청소는 언제 했냐, 너무 더럽다. 여러 잔소리가 나오면 남편의 머릿속은 점점 짜증으로 가득 차고 어느 순간 폭발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토해낸 불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분명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다만 방식이 잔소리가 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기 쉽다. 서로 이해하며 좋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잔소리화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 둘째, 잔소리는 부부간 연결고리를 끊는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분명 비싼 곳일 테지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왜 이런 곳에 왔냐? 전에 누구가 왔었냐? 나는 다른 것을 먹고 싶다. 분위기가 별로다 등의 잔소리를 시작한다. 남편이 틀린 것도 아내가 잘못 짚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지적할 뿐이다. 여기서 부부간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에서 투쟁 대상으로 바뀌고 아내는 남편이 한심한 화상으로 밖에 안 보인다. 따라서 잔소리로 인해 부부 사이는 급속히 냉랭해진다. 셋째, 잔소리는 부부간 신뢰를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갔으면 나를 이렇게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러면 될 일을 가지고 전에 누구랑 같이 왔었냐. 또 이렇게 비싼데 왜 이렇게 왜 비싼데 왔냐. 네. 자, 셋째, 잔소리는 부부간 신뢰를 손상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며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함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잔소리가 여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척 크다. 예를 들어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어제 뭐하다 왔어? 거짓말 그만해.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와 같이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은 스스로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부부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 물론 남편의 행동에 대해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당한 행동이지만 방식이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언급한 이혼 사회에 볼 수 있듯이 남편도 아내를 믿지 못해 지나친 잔소리를 한다면 가정 전반에 치명적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자, 어떠시죠? 잔소리들 많이 하는 편입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안 하신다는 걸 굳이 우리가
했지 않냐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함께 쓴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 쓴소리 앞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이런 것들이 자기를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약해지면은 대응을 못 합니다. 항상 좋게만 나한테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를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휴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